네,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있었던 대구 참사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연기가 조금 보이고요. 이 건물 외벽에 비상계단이 보이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 같은데요. 예,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어제 방화로 용의자 포함해서 총 7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네. 5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망자는 모두 203호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진 오른쪽에 그래픽을 보면 당시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네. 이 사무실에는 용의자가 들어오면서 모두 8명이 있게 됐는데요. 이 용의자는 출입문 앞을 막고 방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도망을 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고요. 네. 김모 사무장만이 필사적으로 탈출에 성공해서 관련 증언을 했는데 범인이 같이 죽자 이렇게 외친 후에 인화 물질에 불을 붙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있었던 202호에 있던 한 남성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격양된 고함을 친 다음 폭발음과 함께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흔들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비명도 크게 들려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이 22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 건물이 화재에 취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95년에 사용 승인이 났는데요. 당시 규정에 따라서 지하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됐고 지상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상 6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5층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사무실 창문도 작아서 연기 배출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각 층 사이의 통로도 좁아서 2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순식간에 위쪽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방 관계자는 비상 통로 등 잘 확보되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오늘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신문들이 이제 그동안을 평가한 어떤 기사들을 많이 써내렸는데요. 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모두 다 좋을 수도 없고 모두 다 또 나쁘게 볼 수도 없겠습니다. 네. 경향신문은 국정 운영의 명암이라면서 좀 비교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이 늘어났다는 점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꼽았습니다. 네. 도어 스태핑이라고 부르죠.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저희도 진행될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메시지가 또 주요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총 12번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많은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자들이 대통령과 직접 질의응답을 자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변화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소통은 강화가 됐는데요. 기사에서는 인사 분야에서는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또 불통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편 통합과 분열이란 측면도 다뤘는데요. 지난 5.18 기념식 때 모습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여당 의원 다수와 함께 대통령이 KTX를 타고 기념식에 참석하는 모습은 이 통합을 향한 강한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이나 연설 외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분열의 모습도 많이 보인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앞서 말했던 인선 갈등이나 아니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등에서 충분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통합을 위한 행보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검찰 출신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도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는데요. 실제 이 기사는 그 실제 사례와 비교를 한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지 바이든 정부와 비교를 한 기사를 경향신문이 담고 있었는데요. 네. 이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임명된 고위직 30명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 검찰 출신 인사가 6명이었다고 하는데요. 30명 중에 6명이면 한 20% 정도. 그러니까 120여 명짜리 중에 14명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보다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야 정말 이거 대통령 말대로 미국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기사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명 중에 3명 법률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그리고 보훈부 장관의 법률 고문 자리를 맡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3명 역시도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검찰색은 옅고요. 의원직을 오래 하거나 주지사 경력을 통해서 임명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이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할 때 주로 중용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점도 함께 짚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같이 본 그 기사에서도 핵심은 검찰 출신이란 점이 아니라 검찰 출신 중에서도 윤석열 사단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 또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한 겁니다. 또 이 기사 마지막에는 미국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인사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식을 참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앞서 본 미국 고위직 30명 중에서 14명은 여성이었고요. 또 백인이 아닌 사람도 10명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이 서오남이라고 하죠. 서울대 50대 남성 중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과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보이고요. 이제 제목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이와 관련해서 어떤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또 국정 과제로 제시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한동훈 장관이 추진할 전망입니다. 네.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근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한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소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줄어드는 점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화한다라는 주장은 일부 보도 등이 집중 조면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낙인되면 교화 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들 하고 있었고요. 다만 법무부는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로 송치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성폭력 등 일부 강력범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9일까지 용산공원이 임시 개방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사실 오염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요. 신문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음에도 네. 120년 넘도록 한국인의 발길이 허락되지 않은 곳. 이렇게 용산공원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7일에는 기자단에게 미리 이 용산공원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기사에 실려 있는데 마치 1950년대 미국 소도시를 옮겨놓은 듯하다. 그런 풍경이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과거 미국에서 유행하던 양식의 건물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영어 표지판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실 쪽을 바라보면 고층 건물이 하나도 없이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하늘을 함께 볼 수가 있다는데 야 정말 서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고요. 네. 기사에서도 용산공원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그 장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염물질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토부 측은 이 토사 피복 조치를 했고 그럼에도 오염된 곳은 동선에서 제외했다 얘기하고 있지만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염 관련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네. 네, 다음 기사. 신청을 5일 전부터 받으니까요. 네. 예, 가보고 싶으시면 5일 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신청해서 갔다 와서 또 한번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꼭 쓰고 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벤투호가 오늘 월드컵 우루과이전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전 모의고사를 파라과이 평가전으로 치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8시 TV 앞에 앉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6월 들어서 세 번째 평가전이 될 텐데 첫 번째 브라질전에서는 5대1로 대패를 했고요. 여러 가지 숙제를 좀 남겼죠. 그리고 지난 칠레전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다소 반전시켰습니다. 네. 이번에 치르게 될 파라과이,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나게 될 우루과이를 대비한 가상 상대인데요.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를 중앙일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입니다. 지난 칠레전처럼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세우는 손톱 전략을 계속 쓸지 네. 아니면 황의조 선수나 다른
톱 공격수를 따로 두고 손흥민 선수를 다시 브라질 전처럼 측면 공격수로 둘지 이 부분인데요. 황희찬 선수가 지금 기초 군사 훈련 이수를 위해서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이집트전에 빠지기 때문에 과연 벤투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A매치 100경기에서 32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한 골 이상을 넣게 되면 이제 A매치 한국 축구 최다골 순위에서 공동 4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네. 현재 공동 4위가 33골인 라이언킹 이동국 선수 그리고 김재한 선수인데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만약에 한 골을 넘어서 한 4골까지도 몰아넣게 되면 공동 3위까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1위는 58골의 차범근 전 선수 전 감독이고요. 2위는 50골을 넣은 황선홍 전 선수인데 이렇게 두고 보면 언젠가 손흥민 선수가 정말 50골 이상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가 워낙 여기저기 오가고 또 많이 출전을 하다 보니까 혹사 논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서 뛰는 거는 선수로서는 특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혹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알겠습니다. 멋진 경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원톱이라고 말을 하는데 손톱이 될지 네. 손톱이 돼서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